왜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요? 논리정연하고 똑똑하고 심지어 토론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위태롭거나 이미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문제를 말 실수나 소통 부족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쩌면 말을 너무 잘해서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 벼러진 칼이 무엇이든 직장인 이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주 다툽니다. 다툼의 시작은 늘 사소한 일입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집안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 그때마다 수진 씨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남편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도 수진 씨의 말이 길어질수록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수진 씨는 홀로 말하고 남편은 침묵하는 상황. 그녀는 답답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관계에는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남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진 씨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소통 방식의 함정, 그 비밀을 파헤쳐보면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관계 심리학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수십 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랑연구소라는 특별한 공간에 부부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게 하고 그들의 표정, 말투, 심장 박동수까지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15분의 대화만 관찰하고도 이 부부가 몇 년 안에 이혼할 확률을 90%가 넘는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폭력이나 매도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 패턴에서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4가지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종말을 부르는 4명의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담쌓기입니다. 첫 번째 기수는 비난은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게을러? 혹은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지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섭니다. 불평이 오늘 설거지를 안 해서 속상해처럼 특정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비난은 상대방의 성격과 인격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경멸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모든 태도를 포함합니다. 비웃음, 냉소적인 말투, 눈을 흘기는 것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요. 퍽이나 잘하겠다 같은 비아냥은 관계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립니다.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비난과 경멸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역으로 공격합니다. 마지막 4번째 기수는 담쌓기입니다.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벽을 쌓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던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4가지 기수가 대화에 자주 등장하는 커플은 거의 예외 없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00쌍의 부부 중 90쌍 이상이 이 패턴을 보이다 헤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이 단지 부부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 4명의 기수는 어김없이 등장하며 관계의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관계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우리 뇌 안에는 아주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편두체라고 불리는 작은 기관입니다.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뇌 부위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숲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편도체는 즉시 경보를 울려 몸을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시켰습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고 근육이 피를 보내는 시기죠. 그런데 이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은 맹수와 비난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것을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즉 사회적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다른 부분, 특히 이성적인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전투피질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전전투피질은 우리 뇌의 최고 경영자나 현명한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 해결책을 찾는 곳이죠. 하지만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 이 최고 경영자는 사실상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오직 싸울 것인가, 방어, 역공격, 도망칠 것인가, 담쌓기, 회피, 이 두 가지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성적으로 당신의 말을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뇌가 신체적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이라도 그것은 그저 더 큰 공격으로 들릴 뿐입니다. 마치 불이 난 집안에서 소화기 사용법 3조 2항에 따르면 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명한 설명서가 아니라 함께 불을 끄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순간은 사실 상대방의 뇌가 대화를 거부하는 생존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원시적인 뇌가 서로를 위협하며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위해 옳다고 배워왔던 상식이 사실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비겁하고 할 말은 해야 건강한 관계라는 믿음. 하지만 바로 이 믿음 속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해 왔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 행동은 정말 이기적이야. 이 말은 과연 솔직한 감정 표현일까요? 아니면 솔직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공격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을 주어로 하는 대화법을 너 전달법, you message라고 부릅니다. 너는 항상 늦어. 네가 잘못했어. 너는 나를 이해 못해 같은 말들이죠.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뇌에 즉각적인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순간 상대의 뇌는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화살을 감지합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했듯 방어 아니면 역공격뿐입니다.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상처만 남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솔직히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너라는 화살을 쏘아댔는지, 얼마나 자주 상대방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는 확신, 내가 더 옳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법정처럼 증거를 대고 논리를 펼쳐 누가 옳은지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법정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되는 길일 뿐입니다. 진짜 소통의 목적은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한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너에게서 나에게로 화살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를 주어로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를 주어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연인에게 너는 왜 맨날 늦어?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늦게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고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고 그의 의도를 멋대로 판단합니다. 듣는 사람은 즉시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속상함이라는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은 그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뇌에 위협 신호를 보내는 대신 도와주세요 라는 협력의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비난받는 피고인에서 나의 감정을 돌봐줄 수 있는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너 전달법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면 방 좀 치워! 라고 소리치는 대신 방이 이렇게 어지러우니 엄마는 어디에 발을 둬야 할지 몰라서 좀 힘드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경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경청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 말을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박할 때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경청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위한 재장전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내 안의 모든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오직 상대방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나 땐 더 했어 라며 내 경험을 꺼내놓거나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라며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감이고 경청입니다. 처음에는 30초만이라도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 나 전달법이나 경청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릇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그릇은 이미 작은 금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지켜지지 않은 약속, 무심코 던진 말들이 만든 실금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릇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충격, 마지막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릇은 오래전부터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금은 상대방이 만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문제의 본질은 내 그릇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넘쳐 흐리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내 그릇의 모양이 너무 뾰족해서 상대방이 다가올 때마다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신만 변하면 우리 관계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그릇입니다. 내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것, 내 그릇의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 그것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너 전달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또 실패했어.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경멸과 비난의 말을 퍼붓는 사람은 타인에게 온전한 사랑과 수용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나 전달법을 써보는 겁니다. 과학은 우리의 뇌가 비난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아이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저 지극히 인간적인 뇌의 반응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연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치기 기법처럼 관계의 균열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기꺼이 함께 메워가려는 의지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